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순간 암이라는 두려운 질병이 우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뭐 평상시에도 절대 좀 남은 안 걸린다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다른 데 아프시면 아팠지. 죽은 문제지 딴 거 먹은 소리야. 23.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병도 암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의 이 백혈병은 회사에 일하는 문제로 생긴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돈 바쳐서 일해가지고 얻어오는 게 진짜 이건가 싶은 게 그때는 진짜 하늘도 노랗고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진짜. 암도 직업병일 수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오랜 시간 싸우고 있는 사람들. 한 아버지도 그렇게 6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길게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암을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그 가능성의 문은 너무도 좁습니다. 속초에서 개인 택시 운전을 하는 황상기 씨. 세차를 할 때마다 딸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택시에 아픈 딸을 태우고 병원을 오가곤 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나 유미가 타는 날은 미리 타기 전에 아주 세차를 깨끗하게 싹 하네. 그 유미한테 병균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유미는 어려서부터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던 착한 딸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을 생각해 상고를 졸업한 후 곧장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일한 지 1년 8개월 만에 유미는 백혈병이라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미가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입니다. 23 한창 예쁘게 보이고 싶었을 때 유미는 항암 치료로 다 빠진 머리를 숨긴 채 어렵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안 돼. 제 몸이 이상하게 느낀 거는 한 달 전? 한 달 전 그쯤부터였는데 몸에 멍이 자주 들었고요. 그리고 먹으면 토했어요. 먹으면 토했고 또 자주 피로했고 어지럽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고서는 친구가 병원 가보자 그래갖고 병원을 갔는데 피가 이상하다고 큰 병원을 가보래요. 그래서 큰 병원 갔더니 백혈병 판정받고 그때 엄청 울었고. 아버지는 유미를 수원병원으로 실어나르며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까지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듯 했던 유미는 1년 만에 다시 암이 재발했습니다. 유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아주 열이 펄펄 나고 그랬지. 그 열 나는데 그 아주 마음에 상당히 아주 조급했었어요 그때는. 상당히 유미가 열이 나니까 상태가 안 좋고 또 이거 가다가 뭔 일이 생기지는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돼가지고 아주 마음이 상당히 아주 조급해졌어요 그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오던 어느 날 유미는 결국 아버지의 택시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면 유미 태워가지고 병원에 다니는 그 시절, 유미가 그 주었던 차 안에서 시절이 아주 내 인생에서는 상당히 아주 불안하고 아주 불행한 시간이었죠. 6년 전 어느 봄날 유미를 태우고 달리던 이 길 위의 슬픔을 아버지는 아직 잊을 수가 없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지난 4월 황상기 씨가 꽃 한 다발을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딸 유미의 29번째 생일입니다. 유미가 떠난 후에도 아버지는 유미의 생일 선물을 잊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은 가족에게는 유미의 부재가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핸드폰에서 어머니의 휴대폰에는 유미의 전화번호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 번호를 버리면은 유미를 내 마음에서 이렇게 버리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이 번호를 지우질 못하고 있어요. 빨리 취업해 남동생의 학비를 벌겠다던 유미는 상고에 진학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곧장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반도체 회사였습니다. 각종 전자제품의 기술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는 반도체 칩은 제조 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공장에서 유미가 했던 일은 반도체를 만드는 원판을 화학물질에 담구어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1년 8개월 동안 일하면서 퇴사한 사람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 퇴사한 이유가 주로 대학 가려고 퇴사하거나 건강 안 좋아져서 퇴사한 사람들 좀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한 지 1년 8개월 만에 유미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희귀암에 걸리게 됐을까? 지독하게 운이 나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발하기 한 며칠. 그런데 유미가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유미와 2인 1조로 함께 근무했던 동료 이수경 씨도 유미와 같은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사람은 이수경 씨뿐만이 아니라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우리 유미하고 그 황민홍 씨하고 이수경 씨하고 이제 서희도 죽은 건 내가 알잖아요. 그 서희도 죽은 건 아는데 그 다른 사람 두 사람은 몰라서 이제 두 사람은 몰랐었는데 그 이제 12월 달에 어떤 사람이 우리 유미한테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갖고는 거기서 이 백혈병 걸려서 죽은 사람이 5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의사 선생님도 유미가 일했던 작업 환경이 백혈병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미세먼지 하나까지도 차단하는 클린룸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클린룸은 베이라고 불리는 여러 개의 작업 공간들로 나뉘어 있는데요. 각 베이에서 세척하고 깎아내는 등의 공정을 거쳐 반도체 칩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각종 화학물질들이 사용됩니다. 유미도 화학물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도 그렇고 전자산업도 그렇고 깨끗해 보이는 외관과는 별도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재해 또는 전통적인 직업병을 바라보는 거죠. 덥고 춥고
쏟고 막 먼지 많이 날리고 이런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좀 프레임을 바꾸면 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But a few years ago, some clean room veterans noticed that colleagues were coming down with cancers, rare cancers at surprisingly early ages. 미국에서는 이미 10년 전 반도체 회사 IBM 근로자들의 암 발병이 큰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의 조사 결과 IBM 근로자들의 암 발생률은 일반인에 비해 뇌암은 4배, 골수종은 6배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Since I didn't drink, I didn't smoke, and I ate healthy and I exercised, I just can't figure out what else it could be. 유미가 백혈병에 걸린 후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힘들게 투병하는 딸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의 가슴은 날마다 무너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나날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야지 주름이 싹 탁탁 털어. 유미를 돌보느라 아버지의 택시는 쉬는 날이 늘었고 빠듯한 수입으로 병원비며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병 걸리면서부터 내가 일을 거의 못하다시피 했잖아요. 서울 다니면서 돈 못 벌지, 다니면서 차비 쓰지, 경비 쓰지. 그러니까 완전히 유미가 삼성 다니는 바람에 아주 전형적인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에 난 전형적인 한국의 가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정이 아주 확 무너져갖고 완전 싹 아주 물러앉았죠, 집이.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자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산재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딸의 백혈병이 회사에서 일하다 걸린 직업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산재보험은 일터에서 병을 얻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를 신청한 지 약 2년 만에 기다렸던 근로복지공단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결과는 산재보상 불승인이었습니다. 유미의 작업장을 역학조사해본 결과 백혈병을 유발하는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유미의 병은 직업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질병으로 인정을 하려면 첫째 조건은 유해 요인이나 어떤 업무상 인자에 의해 노출이 되고 그 노출이 충분히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거기에 또 합쳐서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되는데 암이라는 게 발병원이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그 밝혀지는 원인들이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연관짓기 어렵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암이 좀 직업성 암이 좀 인정되는 범위가 좀 작은 것 뿐이죠. 5년 동안 싸우는 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유미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유미와 같은 회사에 다닌 사람들 중 암에 걸렸다는 이들의 제보가 늘어났습니다. 이 영정 속에 있는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얼핏 보더라도 아직 살 날이 많은 남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인 반올림은 지금까지 제보받은 암 환자 수가 8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암에 걸린 이유가 일터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병 원인이 다양하고 잠복기가 긴 암의 특성 때문에 암을 직업병으로 명확히 증명해내기도 어렵습니다. 뇌종양에 걸린 딸을 둔 어머니도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춘천의 한 재활병원. 추모제에 참석했던 어머니를 이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딸의 재활치를 돕고 있는 어머니. 좀 힘들면 좀 쉬어. 좀 서봐.
딸은 7년째 병원 생활 중입니다. 자꾸 흔들리니까 좀 섰다가. 한혜경 씨는 지난 2005년 소뇌부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아 종양은 제거했지만 수술 후유증으로 시력과 언어, 보행 능력에 모두 장애가 생겼습니다. 밝고 활달한 성격이었던 20살의 혜경 씨. 동생을 대학 보내야 한다며 자신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장 전자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혜경이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공부는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없으므로 항상 하는 얘기가 엄마 나는 여자니까 시집만 잘 가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지 남동생은 그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지 되니까 사실은 남동생 공부 가르친다고 제가 상고 가서 삼성 간 거거든요. 혜경 씨는 회사에서 회로 기판에 부품을 부착할 때 쓰는 솔더 크림을 관리했습니다. 솔더 크림의 주 성분인 납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입니다. 혜경 씨는 일을 할 때 늘 납 냄새가 신경 쓰였지만 당시에는 납이 그렇게 위험한 물질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분양, 양품, 오케이. 실컷 일 열심히 해서 많이 하자. 그냥 그랬죠. 6년 근무하고 어쨌든 간에 생리부순 때문에 생리가 한 2년 정도 아예 없었거든요. 2년 좀 넘게. 그래서 그럼 간더라. 전자파 때문에 없는 거다.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간두고 나서 그러면 이제 집에서 쉬면은 나올 줄 알았죠. 몸에 이상을 느끼고 퇴사한 혜경 씨는 퇴사 4년 만에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혜경 씨는 자신의 암을 직업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혜경 씨. 24시간 어머니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남게 될 딸이 늘 걱정입니다. 과연 내가 죽으면 저게 어떻게 살아나갈까. 그러니까 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가족이 그게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때 막 그런 생각하면 진짜 속상해 하지만. 주말이면 어머니는 혜경 씨를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뭐가 힘들어 이게? 얼마나 왔다. 7년째 계속되는 병원 생활에 살림살이는 점점 더 빠듯해져 갑니다. 온종일 혜경 씨를 돌봐야 하는 어머니가 혼자 나가 돈벌이를 할 수도 없습니다. 아파트 팔면서 또 이사했지. 또 전세를 했다가 또 까먹고 또 월세를 빼고 하여튼 그랬어요. 혜경 씨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됐습니다. 뇌종양은 발병 원인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납 등의 유해물질이 병의 원인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게 올해 해결이 만약에 안 난다라면은 좀 병원 생활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벌어야지 어떻게 먹고 사는 거지. 그러려면은 혜경이가 지금 그러니까 병원에다 놔두고 내가 낮에 일을 한다 하면 병원에서 허락을 안 해요. 왜냐면은 전번에도 나 일 나갔다 와서 제 여기 다친 거거든요. 둘, 넷, 여섯, 여덟, 9알밖에 안 되는데 진짜 많았었어요. 평생 치료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혜경 씨. 하지만 병원 생활을 곧 중단할지도 모릅니다.
울산의 한 자동차 회사. 직업성 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 회사 노동조합에서도 지난 2011년부터 암 환자 찾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회사적으로 여기 거는 거의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신청자가 많지 않았지만은 암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신청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초창기에는 2분밖에 신청 안 하셨어요. 이제 내병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아예 신청할 생각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2분 신청하신 분은 두 분 다 승인을 받으셨어요. 그 효과가 이제 컸는지 그 다음 2차, 3차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조합원들 인식이 바뀌면서 56명이 5차까지 신청하셨고 7명이 승인을 받으셨고요. 김정현 씨는 올 4월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담배는 태우세요? 담배 안 피워요. 원래 안 태우셨어요? 예. 그럼 잘하셨다고 했어요. 요 뒤에 보면 큰 글자로 이렇게 그는 자동차에 페인트 칠을 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대부분 수작업이었고 온종일 도료 냄새를 맡으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 환경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생각에 산재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절대적으로 남은 안 걸린다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다른 데 아파시면 아팠지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면담을 해보니까 직업은 산업화로 나가면서 이 외부 물질에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과거에 또 작업 환경도 굉장히 일하겠고 지금보다는 10년 전 혈액암의 일종인 급성 림프종을 진단받았던 이 근로자는 지난해에야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그 전까지 암도 직업병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정 내용이 이제 요양 불승인 어렵게 산재를 신청했지만은 결과는 불승인. 암 발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불승인의 이유입니다. 혹시라도 기억을 한다든지 기록을 해놓은 분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분이 없다는 얘기. 지금 이제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그 자료를 이제 제출을 이제 못했는 건데 하여튼 지금 사용하는 거하고 전에 사용했는 그 물질들은 많이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거는 확실히 맞아요. 현재의 산재 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일터에서 비용을 얻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을 산재로 인정받기란 더욱 힘이 듭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게 한 4% 정도는 직업성 암으로 보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한 해에 새로 발생되는 암 환자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죠. 거기에 4%면 8천 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직업성 암 환자가 8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5명이 산재 인정받고 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 국가의 시스템이 직업성 암을 위한 산재 인정 시스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근로자는 자신이 일했던 근무 자료나 회사의 정보에 대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미 퇴사했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이 회사 업무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업 비밀 해제하라! 공단은 산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업 환경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합니다. 유미의 산재 신청에 대해서도 역학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들이 작업 현장에 직접 들어가 근무 환경을 알아보는 역학조사는 산재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황상기 씨는 이 역학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2년이 훨씬 지나서 역학조사를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동안에 삼성에서 그 안에 그 라인을 이제 그 작업을 했던 거야. 역학조사 때 황상기 씨가 전문가들과 함께 공장에 들어가 보니 유미에게 들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각 공정마다 칸막이가 새로 설치되는 등 작업 환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혜경 씨의 경우엔 근무했던 공장이 폐쇄돼 아예 역학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혜경 씨가 일했던 것과 비슷한 공정이 있는 다른 회사에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역학조사를 했을 때는 내가 일한 그 산지에 가서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있는 어떤 증거 자료를 갖고 해야 되는 건데 그 이미 폐쇄돼서 없는 데 가서 뭘 갖고 역학조사를 했어요.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면 이 20년, 30년 전에 노출이 돼서 발생된 암일 거지 않습니까? 그때 자료를 찾아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대부분 못 찾습니다. 그럼 뭐 하냐? 지금의 작업 환경에 들어가서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료들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쓰는 물질들 종류를 확인을 합니다. 옛날에 썼던 것도 아닌데. 그래놓고 못 찾으면 불승인입니다. 왜냐하면 발암물질에 노출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찾아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죠. 황상기 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 계신 그 분들은 제발 이 죽어간 노동자, 병든 노동자, 삼성에서 버림받은 노동자, 정부에서 버림받은 노동자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서울대가 실시한 또 다른 역학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유미가 일했던 공장에서는 상당수의 화학물질들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고 백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 벤젠도 검출됐습니다.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전의 결과를 뒤집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갔을 때 2009년도 당시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물질 다 반도체 공정에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물질이었고 또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거가 납품하는 이제 그런 회사들에서도 어느 정도 저거를 한 그런 물질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그걸 이제 점검하지 않았다. 역학조사를 해놓고 새로운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법원은 유미의 암을 직업병으로 볼 수 있다며 산재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산재가 인정될 때까지 밝혀낼 수 있을 때까지 그 싸우겠다고 유미한테 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런 정당 뭐 어떤 그 언론사도 다 받아주질 않아가지고 이 언론화 시키는데 상당히 큰 그 어려움이 있어갖고.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4년을 싸워 받아낸 산재 인정 판결을 공단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일심법원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냐 없냐 아까 그런 두 가지 가치로 판단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일심법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 받아보는 것이 맞겠다고 한 것이지 너무 엄격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칼자루를 휘두르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을 잘 운영을 하고 또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또 정확한 곳에 쓰는 것이 공단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부분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이 수용하지 못해서 또는 지금이 갖고 있는 의학적인 전문성과 그리고 또 과학적 지식들이 증명해내지 못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근로자들이 떠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속초와 서울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 황상기 씨.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딸의 산재를 신청한 지 6년.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해 싸워야 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저도 살아가는 게 따뜻하게 살아가는데 그 서울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할래 집도 가정 생활할래 그러니까는 상당히 좀 어렵지.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암을 산재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프랑스의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건수는 45배, 벨기에는 39배에 달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랑스는 이미 1919년 직업성 암의 산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암 종류가 직업병 목록에 속하고 유발인자와 노출 조건이 일치하기만 하면 바로 산재로 인정합니다. On a un système de tableau avec des pathologies et donc les cancers professionnels font partie de ces pathologies comme des maladies rhumatologiques ou des maladies dermatologiques. Voilà, il n'y a pas de spécificité cancer, ce sont des maladies professionnelles. 우리나라도 직업병 목록이 있긴 하지만 유럽 국가들에 비해 그 종류가 매우 적었습니다. 암의 산재 승인율이 계속 문제되자 지난달에서야 암 유형과 유발인자가 추가되면서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올해 73살인 장마리 씨는 지난 2004년 방광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4차례 수술 끝에 암을 모두 제거했지만은 지금도 암 판정을 받던 당시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Mes enfants, je l'aurais pas dit tout de suite, je l'aurais pas dit. Hein, bon. Souvent, tout de suite, on met tout de suite la mort. On met quand on a un cancer, le médecin vous dit vous avez un cancer. 장마리 씨는 43년간을 정유회사에서 근무하며 석유를 정제해 화학 제품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가 암 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걸 의사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Il dit vous fumiez? Non. Dans quoi vous travaillez? Dans la chimie. Qu'est-ce que vous avez manipulé comme produit? J'ai dit benzène, sirène, toluène, whisky, etc., etc. Alors il m'a dit cherchez pas, c'est ça. Ça c'est le regarde ici. 직업병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장마리 씨는 근무 기록과 작업 환경 자료를 모아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직업병 목록을 통해 장마리 씨가 사용한 화학 물질들이 방광암 유발인자라는 것이 확인되자 산재 신청 3개월 만에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프랑스는 암도 직업병일 수 있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Je vais te faire le profil. 55 ans, au bas mot 2 paquets de cigarettes par jour depuis l'âge de 15 ans. Il n'a jamais touché une clope. Bon, avec un cancer comme ça, non. Non, il est mécano. Ça fait des années qu'il démonte et qu'il monte des freins de camion, je ne sais quoi. Et apparemment, son patron ne rigole pas avec la cigarette. C'est un garage, il y a de l'essence partout. Donc plus précisément, il démontait quoi? 브리짓 부인은 현재 남편의 산재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부인은 남편을 폐암으로 잃었습니다. 건강했던 남편이 어쩌다 폐암에 걸렸을까 부인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Et après, j'ai su tout ce qui respirait de produits, il fallait voir. Moi, je ne travaillais pas avec, je ne savais pas vraiment ce qu'il faisait dans la vie. J'ai su par M. Seraski, par M. Maton, tous les produits qu'il respirait, quoi. 자동차 모터 제작을 했던 남편은 유해 물질을 많이 다뤘습니다. Donc là, ce sont effectivement les visites qui ont été faites depuis 76. 76 jusque donc 2005. Ça fait 31 ans quand même. Oui. 부인은 회사의 산재 의사를 통해 남편의 30년치 건강 검진 기록을 받았습니다. 근로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보해 신속하게 산재를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 프랑스 산재 제도의 기본 철학입니다. Le dossier doit être conservé 50 ans après la fin des expositions. Si, par exemple, l'entreprise vient à disparaître, le service de santé au travail vient à disparaître, les dossiers doivent être transmis au médecin inspecteur régional du travail. Oui, les salariés peuvent demander communication de leur dossier et en avoir copie à n'importe quel moment.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하지만 근로자의 복지에 대해선 여전히 할 말이 많습니다. 2년 전
한 조선소의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보거든요. 하고 제가 가지고 다녀요. 남편의 병명은 다발성 골수종,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부인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 남편이 일했던 여러 하청업체들의 업무 자료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목포에 자료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울산에서도 없고 설령 있다 해도 이제 모든 걸 이제 소멸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남편의 동료들에게 어렵게 부탁해 얻은 작업 사진 몇 장이 자료의 전부입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한 탓에 결국 산재는 불승인되었습니다. 그런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를 내기까지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근로자 편에 서서 이렇게 안 해주잖아요. 기업의 이미지와 작업장의 안전성 논란을 염두에 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산재는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산재가 발생하면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산재 사고가 많이 낸 업체가 되면 물론 이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피해 보상 문제도 있지만 산재율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산재 사고가 적어지면 이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얻게 돼요. 한 야당 국회의원은 산재 건수가 낮은 한 전자회사의 경우 산재 보험료를 감면받아 2011년부터 1년 반 동안 약 300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 산재 발생을 줄이려는 취지의 인센티브 제도가 오히려 산재 은폐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단을 상대로 한 황상기 씨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5번째 재판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상대 측 변호사와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삼성 측 통해서 말씀. 그 변호사님은 공단 측 변호사님이세요? 아니면 삼성 측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삼성 측인데요. 삼성 측은. 네. 아니 그 오늘 유가족과 근로복지공단이 진행 중인 재판에 기업은 공단 측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상기 씨는 산재 인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공단이 기업을 앞세워 재판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공단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삼성이 나와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근로복지는 싹 빠져버리고 오늘 근로복지는 직원이 나와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요. 아무런 물어봐도 난 모른다 그러잖아요. 모른다고. 그럼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왜 나왔어요? 말이 안 되는 논리를 했다는 거죠. 재해 근로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근로복지공단.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공단이 기업 편에 서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공단은 어떤 입장일까? 우리는 피고로서 피고의 항변을 하는 거죠. 삼성이 자기 항변을 그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것에 불과하고 우리가 도움받아서 소송하지 않아요.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아요. 재판 과정에서. 혹시 이 황유미 씨 재판에 변호사선임 하셨나요? 2심에서는 모르겠는데 안 한 것 같은데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심리적 의존은 있을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뭐 그러나 같이 무슨 우리가 삼성 측의 도움을 받거나 같이 협의하거나 진행 과정에서 그런 일 없고 단독으로 합니다. 적어도 정부라면 전 국가가 노동자의 편은 들지 못할지언정 중립성마저 놓친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사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 편에 서야 됩니다. 그게 헌법에서 노동법을 만든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강자가 있을 때 팔짱을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 입장에 서서 강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는 중립적이라고 보는 거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직업성 암의 산재 문제가 크게 다루어졌습니다. 이날 한혜경 씨도 참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국감 증인으로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삼성전자 부사장이 출석했습니다. 우리 한혜경 씨는 평생 한 번 만나기도 힘든 사람들 앞에서 혜경 씨는 그간 담아두었던 간절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산업대 인정해 주세요. 다만 편하게 병원 생활할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지고 백혈병을 직업성 암에 대한 까다로운 산재 기준과 근로자 보호에 소홀한 공단과 기업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 근로자들의 그 증명 책임이나 입증 책임을 최대한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전문성을 높여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일단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혜경 씨가 부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용기를 내 그간의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작년 7애가 이렇게 돼서 나왔습니다. 부사장님도 이렇게 되기 힘드셨겠지만 부사님도 자식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몇 년 더 살지 모르겠어요. 거기 여사한테 어려서 취업해요. 역학조사를 한 기관이나 뭘 받을 수 있도록 지방상공회의소 그리고 큰 기대를 하고 찾았던 자리. 혜경 씨의 호소가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됐을까요? 말도 많이 이게 마음대로 못하는 거고 우리를 봐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한민국 근로자 2,600만 명. 하루의 대부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일터는 단지 돈 버는 곳이 아닌 자부심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막 자랑하고 다녔다니까. 삼성에 유미 아빠 막 친구들한테 우리 딸 저기 삼성에 들어갔다고 좋다고 자랑을 했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기숙사 다 구경시켜주고. 어디 사셨어요? 그때 우리 혜경이가 저 라일락동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사줄 수도 없는 어떤 2층 침대 딱딱 2개씩 돼 있고 책상 있고 창문에 커튼 다 쳐져 있고 참 괜찮다 했었어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난 곳도 바로 일터였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연애할 때도 여기서 일하다가 이제 근무 마치면 나와서 밥 먹고 나 기숙사 들어가는 거 보고 남자 기숙사는 저 정문 쪽에 있어서 가고 그런 생활을 연애도 하고 그랬죠. 예. 그래서 좀 아팠어요. 전부 우린 자부심을 갖고 일했거든요. 거기서. 재밌었고. 그러나 아픈 근로자에게 회사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야, 얘기해보세요. 돌아가라고 해보세요! 아니,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일을 어떻게 방향을 몇 분 돌아가라고요! 국가도
근로자가 기대하는 울타리가 되어주질 못했습니다. 산재 신청을 언제까지 받을 거예요? 계속 받을 거예요? 계속 고생이 나실 거예요? 병들어도 치료를 제대로 받게 해주면 좀 빨리 안 죽지 않습니까 좀. 부모들한테 좀 계속 살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암 환자 20만 명. 그중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단 0.01%. 이 0.01%의 좁은 문을 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무엇을 가장 제1가치로 여기는 나라가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공유, 합의가 필요한 거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어떤 산업화가 돼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적 경제 대국이 되기만 하면 그 안에서 국민의 안전 또는 생명 또 그러다가 희생되어지는 누구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가치를 가질 것이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국과 대국이 되는 경제 대국이 되는 데 있어서 기여한 것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대치로 보호되면서 가야 될 나라를 만들 것이냐. 줬던 곳이 여기였습니다. 21일로 기억나는데. 지난 3월 고 황유미의 육주기를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07년 2월 달에 찍은 사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2013년이니까 약 한 6년이 조금 넘었죠. 6년 조금 넘은 세월인데 아니 지금도 젊었는데요. 딸을 잃은 아버지는 6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숱하게 울었고 매일같이 거리로 나섰지만은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지금도 백혈병돼지 각종 암에 걸릴 수 있고. 황유미의 항소심 재판은 4년째 진행 중입니다. 한혜경의 행정소송도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암도 직업병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언제까지 이 싸움이 계속되어야 하는 걸까요?